자, 해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어떤 기승전결의 서사보다 중요한 것은 이 소설에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내면의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독후감을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진 못해서 그렇지만, 어, 이제 하윤이가 쓴 독후감이나 은숙님이 쓴 독후감을 보면 어쨌든 이런 의식의 흐름에서 자기도 모르게 공감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좀 희한하죠. 라스 헤르테르비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의 흐름은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이라는 걸 뭘로 이제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또 대단히 딜리케이트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상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일단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데, 또 다른 화가들을 대할 때 보면 자신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자만심이 또 너무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풍경화에 대한 자기만의 시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인정을 받건 못 받건 그림을 그리는 원초적인 동력이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어떤 그것을 인정을 받을까 못 받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저는 왜, 왜 라스의 이런 부분들이 꼭 쓰여져야 했을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연포세가 그 노벨문학상 받으면서 이제 연포세에 대한 정보가 우리나라에 별로 많지 않아요. 되게 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은데, 연포세가 초기에 글을 썼을 때 비평가들로부터 굉장히 혹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건 문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때 연포세가 그래도 나는 나의 스타일, 내가 생각하는 문학을 밀고 나가겠다라고 젊은 시절부터 그 의지 견정한 각오를 다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라스가 인정을 못 받을 거에 대한 엄청난 그 불안과 고통, 이 걱정 이런 걸 안고 있으면서도 결코 자기 그림과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비교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의 자존심도 또 가지고 있죠. 이것이 예술가로서 연포세가 예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예술의 방향을 세계가 과연 이해해 줄까? 인정해 줄까? 라는 걱정은 걱정대로 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큼 글을 잘 쓰는 인간은 없어 라고 하는 자신감도 그만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심리를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느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뇌피셜이 너무 많이 작동한 걸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추론이기 때문에 추론.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이제 제목이 계속 나오죠. 제목을 제가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 라세르테르비그가 자기 그 고향에 있는 섬을 그린 그림이었죠. 바위들이라든지 나무를 표현할 때 이 선이나 색을 쓰거나 면을 구분한 걸 보면 일반적인 풍경화가하고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어딘가 되게 그로테스크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뭐 나무 같은 게 이게 정말 북유럽에 이런 나무가 있을까? 이거 마치 아프리카 정글 깊숙한 곳에 막 덩굴들이 막 서로 뒤엉켜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무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라세르테르비그는
사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 화가는 아니에요. 이거 이제 네덜란드였나요? 노르웨이였나요?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그래도 인정받는 화가이지만 세계적으로 막 명성을 떨친 화가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라세르 테비르비그가 도대체 누구지? 어떤 그림을 그렸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그림들이 다 너무 우울해. 풍경들이 일단 다 우울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주변에 위치한 이제 북유럽 쪽 그 국가들의 영화들을 제가 좀 떠올려 봤는데, 영화들도 생각해 보니까 다 우울해요. 네. 그렇죠. 밤이 굉장히 긴 곳인 것 같고, 그리고 그 해도, 낮에도 거의 구름 때문에 해를 보기도 되게 힘든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춥고, 살을 에이는 바람이 부는 동네고, 황량하고, 그리고 바위가 많아서 뭔가 이렇게 농업보다는 이제 그 바닷가에서 생활하는 어부들의 생활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연포세의 또 다른 작품 중에 아침 그리고 저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되게 읽기 쉬워요. 이 책의 3분의 1 정도 두께밖에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든가? 이게 거의 뭐 중단편 정도 분량인데, 그 소설은 또 서사적인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어부가 사랑을 하고 아기를 낳고 죽고 그 아기가 또 자라나서 어부가 되고 사랑하고 아기를 낳고 죽는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근데 일단 정조가 한없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시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거는 산 사람이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각으로 쓰여진 소설이라서 소설의 정서 자체가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황량하기도 하지만 또 따뜻하기도 해요. 저는 이 라스헤르트르비그의 이 그림들이 가지는 이런 어떤 황량한 정서, 우울한 정서에도 불구하고 그 붓터치라든지 그림을 그린 기법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풍경화하면 떠올리던 우리는 사실은 어느새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경화하면 대부분 인상파 화가들의 풍경화를 제일 많이 떠올려요.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잘못된 면인데 심지어는 제가 오늘 어떤 페북에서 봤는데 미술과 문화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쓴 글이에요. 그분이 이제 대학 강의도 많이 하시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상대로도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교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분의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 수업 내용이 이렇게 풍성해졌다 그러고 이제 교육 노트를 보여주는데 노트를 보니까 딱 고호 그림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고호 그림이 이제 절대 다수고 나머지 그림들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양의 유명한 명작들, 우리 미술책에서 많이 봤던 것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화도 좀 해주시고 동양화도 좀 해주셔도 좋다. 그랬더니 그 교사분이 한국화 동양화는 자기는 너무 싫다고 그림이 너무 초라하고 어, 무채색이어서 자기는 너무 싫다고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고 싶지 않다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시각이 저는 제가 요즘에도 뭐 일을 하면서 이 문화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일군의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던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영어 잘하면 일단 유능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면 일단 유능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서양 것이어야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좀 슬프죠. 제가 이 노벨 문학상을 다루다 보면 이제 동양 문학도 다루고 싶은데 동양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사실은
한강 작가 이전에 일본하고 중국 작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제한적이어서 저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좀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누굴 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한강 작가가 이제 우리가 원어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서 다음 달부터 하지만 어쨌든 이 문화사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미술 교육이 펼쳐졌고 우리는 그런 미술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화 그러면 막 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네, 마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 외에는 명작이라는 거를 봐도 명작인 줄 모르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여기는 이제 미술 전공자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하여튼 그런 이미지의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풍경화라고 하면 대부분은 사실은 인상파들이 그린 풍경화 아니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풍경화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라세르테르비그의 풍경화를 한번 검색을 해서 이제 되도록이면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실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붓터치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큰 화면이 아니면 작은 핸드폰으로는 되게 느끼기 어려운 질감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풍경화들과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실은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1902년에 죽었으니까 사실은 거의 인상파가 태동하기 직전부터 태동하던 순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그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법도 한데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 일군의 이제 비평가들이나 화가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인상파 화가들만큼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윤포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윤포세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벽 같은 것이 이 라스헤르테르비그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벽과 일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유출을 하면서요. 그래서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예술 장르에 대한 어떤 확신을 과연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고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냥 환각으로 그치는 것일까? 이 환각과 인정받는 어떤 공식적인 경계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존재할까? 그것이 우리 내부에 존재할까? 아니면 외면에 존재할까? 작가들에게는 이게 항상 고통스러운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한강 작가도 글쓰기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이 자기로서는 그 질문이 자기 글을 쓰는 데는 올바르고 유효한 질문이지만 이것이 과연 독자들에게 혹은 평단에 혹은 문학계 일반에 일반적으로 먹힐 수 있는 질문인지 아닌지는 보기 전엔 모르는 거죠. 라세르테르 비그도 동일한 고통과 불안, 그래서 계속해서 첫 문장부터 나는 누구였죠? 한스였나요? 네. 네, 한스 구대의 평가를 너무너무 받고 싶은데 또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한스 구대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데 사실은 절대적이라는 걸 또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은 나에게 그림을 못 그린다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걱정을 하면서 동시에 나밖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고통스러운 이 내면의 독백들이 사실은 연포세를 비롯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술가들, 특히 현대미술, 현대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의 동일한 어떤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라는 것이 이들에게, 이 예술가들에게 종교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계속해서 퀘이코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그 비드메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제를 찾아가서 내가 그 종교 단체에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를 하는가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도 이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자, 예술을 한다는 건 사실은 한없이 쓸쓸하고 고독한 일입니다. 왜냐? 저기, 라스 헤르트르비그나, 욘포세나, 비드메나, 세 명의 인물이 다, 그러니까 현실의 욘포세나, 작중의 비드메나, 작중의 라스 헤르트르비그나, 현실의 라스 헤르트르비그나, 네 명이 있다고 봐요. 이 네 명이 다 동일한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나의 예술은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없을까? 타인에게 전달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예술이 타인에게 전달이 된다는 건 그 타인과 내가 연결된다는 거죠. 연결된다. 자,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7명은 문학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가지고 서로 이 순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우리 스스로를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고 불러도 되는 어떤 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연결이에요. 근데 예술가는 그 연결점을 딱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찾지를 못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작품이에요. 자기 작품을 통해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을 하고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라세르테르비그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클럽에 갔기 때문에 결코 어떤 유대감도 연결감도 가질 수가 없었던 거라고 봐요. 근데 오히려 그가 아주 작게라도 그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던 곳은 어디냐 하면 아빠의 손에 끌려서 가서 심지어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며 앉아만 있다가 한 2시간 앉아있다 그냥 침묵 속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헤어진 그 사람들한테서 어쩌면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믿음에도 자기는 종교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라세르테르비그의 그림을 어느 순간 딱 보고 떠오른 영감 때문에 그 영감이 결국은 어떤 신적인 느낌,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영감을 따른다면 나는 신과 다시 만날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진을 찾아간 거예요. 그쵸?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제가 거부해요. 거부하는데도 비드메는 그 거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또 수긍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제를 다시는 찾아가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신성한 공동체로서의 연결이 사라지고 와인을 마시면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남아있는 성적인 연대의 가능성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비드메가, 욘포세가, 그러니까 실제 라스헤르테르비그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추하기엔 실제 라스헤르테르비그도 또 이 작중의 라스헤르테르비그도 작중의 비드메도 실제 연포세도 다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름답고 하얗고 검은 천이 너울너울너울거리는 이 예술의 어떤 경계선, 그것이 막 왔다가 갔다가 나한테 확 다가올 땐 두렵기도 하고 맞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또 멀어지면 그게 없어져서 또 괴롭고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 어떤 이상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라스는 헬레네에게서 보지만 믿음에는 여성 사제에게서 결론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라스도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걸 봤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헬레네는 창녀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라스 헤르테르비그가 원했던 건 육체적인 연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연결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전적으로 남자들의 시각입니다. 남성적인 시각이에요. 남성적인 시각에서 여성을 볼 때 여성의 가장 아름다움의 근원은 순결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헬레네는 자기 삼촌에게 그 순결을 바쳤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정신병원에서. 그 순결하지 않은 여자는 자기랑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창녀의 연결이고 훼손된 연결이에요. 그건 다시 말해서 자기 예술이 어쩌면 그 섬에서 누나와 살 때 그 정말 돌 조각을 구하거나 나무 판자를 구해서 거기에 그렸던 그 그림들이야말로 가장 예술의 정화들이었으나 그런 것들은 바다로 다 버려버렸고 자기는 그 예술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어떤 공동체를 찾아서 뒤셀도르프로 온 거예요. 근데 뒤셀도르프에 막상 와보니까 알프레드를 비롯해서 한스 구데조차도 이 클럽에서 자기를 비웃는 수많은 그냥 흑백으로 정리돼 버린 인간들이 돼버리는 거죠. 흰색과 검은색에 너울대는 천 뒤에 숨어있는 익명의 존재들, 그리고 나를 판단하고 저지먼트하는 존재들, 나에게 판결을 내리는 존재들. 근데 내가 원하는 판결은 그게 아니었죠. 내가 원하는 판결은 내 그림을 인정해달라는 거였어요. 한스 구데는 그 클럽에서 라스에게 그렇게 비웃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라스의 눈에는 실제로 한스 구데가 비웃었는지 안 비웃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알 길이 없는데 라스의 눈에 비친 한스 구데는 그 무리들 속에 섞여서 같이 비웃음을 띠고 있었던 거죠. 이건 온전히 라스의 시각이에요. 객관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라스의 의식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라스가 원했던 거, 용포세가 원했던 거, 비드메가 원했던 것은 성적인 연결이 아니라 성적인 연결만큼 강력한 예술과의 연결이었던 거죠. 그 예술을 통한 공동체.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것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 신을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규율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너희들만 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떠들더라도 사실은 그 신을 실제로 영접한 건 누구예요? 라스이고 비드메이고 용포세인 거예요. 그것을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조차 있는 거죠. 이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이제 우울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멜랑콜리라는 이제 말은 어, 안티고네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캉에어.
라칸의 이제 멜랑콜리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토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멜랑콜리는 뭐냐 하면 위로받지 못한 우울이에요. 그냥 우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죽었어. 그러면 그 누군가 죽는 그 과정 자체에서 받은 충격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완화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라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장례는 사람들은 그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른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실제 장례 의식의 어떤 실제 기능적인 면은 돌아가신 분이 어디 좋은 곳으로 갈지 안 갈지 진짜로 3일 동안 이 구천을 헤매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뭘 하는 거냐 하면 장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한 우리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과정, 그 위로하는 과정이 생기면 이 충격을 통해서 발생했던 우울은 현실 생활 속에서 계속 희석되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또 다른 어떤 지혜로 발동을 하거나 어떤 에너지로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소되지 않는 우울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안티고네의 얘기에서 나온 건 뭐냐면 안티고네에게는 오빠였나 남동생이었나 하여튼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찌르고 자기 그 형제에게 이제 나라를 위임을 하고 어, 자기 스스로를 국외로 추방을 할 때 남겨놓았던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티고네고 또 하나가 에우리피데스였나? 하여튼 남녀 자식을 남겨놔요. 근데 삼촌이 볼 때 오이디푸스의 아들이 장성을 하면 자기 왕좌를 또 뺏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경계를 하겠죠. 경계를 하는데 이놈이 이제 그 삼촌한테 계속 반기를 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이유인가로 자살을 해요. 죽었는데 삼촌이 장례를 못 치르게 합니다. 안티고네가 이 장례를 못 치르게 하는 삼촌을 저주하면서 죽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위로받지 못한 우울은 어느 순간 폭발한다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근데 예술가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위로받지 못하는 우울, 멜랑콜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피 멜랑콜리아라는 제목을 붙여야만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예술가들에게는 이 위로받지 못하는 우울. 왜냐하면 이 우울은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우울이거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태어난 우울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예술가의 내면에만 들어있는 어떤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빛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 빛을 품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드러냈을 때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정신병자고 받아들여지면 예술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세르테르비그의 그림체가 그 당시 다른 어떤 화가들의 그림체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독특한 어떤 질감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우울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이 책의 제목을 멜랑콜리아라고 짓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겠지만 욘포세라는 작가가 자기 작품 활동을 하면서 물론 인정받는 순간들도 있었고 결국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궤적이 있었을 거고 욘포세는 또 굉장히 많은 작품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소설보다는 희곡을 훨씬 더 많이 썼던 사람인데 자, 여러분 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자, 일단 우선 책으로 보신 분, 텍스트로 읽어보신 분 있어요? 텍스트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연극으로 보신 분, 연극으로 보셨어요. 텍스트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네. 텍스트를 보면 돌아버려요. 텍스트를 보면 그 멜랑콜리아에서 쓴 이런 그 원형 순환 방식의 글쓰기는 되게 애기 장난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블라디미르 공과 에스트라다 공인가 얘네 둘이 나와가지고 계속 고도를 기다려요. 고도는 언제 온대? 언젠가는 오겠지. 아이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말이야. 근데 고도가 누구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이 사람아. 아예 빨리 와야 되는데 말이야. 고도는 언제 온대? 언젠가는 오겠지. 빨리 와야 될 텐데. 근데 고도가 누구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이 사람아. 계속 이런 거예요. 이거 계속 이런. 예, 예. 그래도 누가 와요. 저기 고도인가? 근데 그 사람은 와가지고 고도가 누군데? 그 이제 뭐 또 이렇게 막 개목걸이에 막 끌고 사람을 끌고 막 부유한 상인이 지나가요. 그러면 또 그 끌려온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또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막 나누다가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또 그 사람들은 가고 다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다 공에 남아가지고 고도는 언제 온대? 고도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아? 어쨌든 빨리 와야 될 텐데. 아유 시간은 너무 지나갔어. 언제 오려나? 이러고 끝나. 텍스트를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당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아마 전 세계의 고도를 기다리며 중에 가장 완벽한 그 연극 버전이 우리나라의 박근영 선생과 그 저기 신구 선생 그리고 박정자 선생 네. 거의 매년 하세요. 근데 내년에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서 있기도 힘드신 분들인데 너무 웃기고 일단 너무 웃기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떤 게 감동적이냐? 정말 서 있는 것도 네. 굉장히 이거 자체도 되게 굉장히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는 두 노배우가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고도가 뭔지 알 것 같은 거야. 이분들의 존재만으로 고도가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지 않는 걸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잠깐 스치듯 만나서 친해졌다가 왼수가 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늙고 쇠한 육체만 남았을 때 결국 우리는 이것만 아는 거죠. 내가 고도를 기다린 것처럼 너도 고도를 기다렸다는 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저희 이제 우리 회사 오 대표님이 늘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작업과 예술은 뭐가 달라요? 디자인과 예술은 뭐가 틀리죠? 일러스트와 예술은 뭐가 달라요? 우리 건 왜 예술이 될 수가 없나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하는 말이 예술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고,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가 해달라는 걸 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오 대표가 또 물어보죠. 정말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왔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클라이언트보다 예술가에게 자기 검열이에요. 자기 검열.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채식주의자 할 때 어차피 읽으시면 알 얘기지만 채식주의자는 3부로 돼 있어요. 1부 채식주의자, 2부 이제 몽고반점,
3부 불꽃나무인가? 이렇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2부에 대한 얘기가 예술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술에 대한 얘기에서 여주인공 영혜를 형부가 영혜의 몽고반점 때문에 어떤 예술혼이 불타올라서 영혜의 나신에다가 꽃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꽃그림이 그려진 영혜의 몸이 누군가 완벽한 육체를 가진 남자에게 범해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후배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성행위를 시키려는데 후배가 거기까지는 난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몸에 꽃그림을 그리고 후배한테 꽃그림을 내 몸에도 그려주고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처제하고 이제 같이 잠자리를 하는 모습을 찍은 게 걸려서 이제 여주인공은 정신병원으로 가고 남자 주인공은 구속됐다가 도망가서 완전히 현실 세계를 등지는 뭐 이런 얘기가 2부에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행위를 도와주려고 했던 남자 후배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성적인 주제가 나오면 그게 더 심해지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세상의 중심이라는 크루베의 그림을 보여드렸었어요. 여기서 안 했구나. 제가 다른 다른 우리 저기 직원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쿠르베의 세계의 중심이었나? 세계의 기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검색을 해보시면 다소 좀 놀라실 수 있어요. 그냥 여성 성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 쿠르베의 세계의 기원은 명작으로 알려졌고, 이미 현대 미술의 어떤 기원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화면 가득 인물이 그냥 그 여성이 자기 다리를 활짝 벌리고 성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만 나오지 이 여성의 얼굴이나 뭐 몸통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딱 성기만 그려놨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루브르에서 그 그림을 전시를 하는 그 아래에서 실제 어떤 여성 퍼포머가 자기 성기를 관람객들한테 오픈을 하고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어요.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 이 여자의 이제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왜 100년 전의 그림은 이게 예술로 인정을 받으면서 현실 속의 여성의 성기는 왜 예술이 될 수 없냐 이러고 이제 막 싸웠어요. 공방이 있었어요. 지금도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 행위를 예술로 볼 것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실제로 그런 필름들이 있죠. 사람을 죽이는 걸 찍은 필름을 스너프 필름이라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예술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예술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닐 거 아니에요. 포르노를 예술이라고 인정을 하면 여기저기서 그냥 막 성행위 하는 모습을 그냥 찍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건 예술로 인정을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미술가 중에 이렇게 금속으로 그 풍선으로 만든 강아지 모양을 금속으로 만드는 미술가 아시죠? 제프 콘스. 제프 콘스가 어떤 그림으로 유명해졌는지는 아시나요? 제프 콘스의 와이프가 그러니까 전 부인이죠. 전 부인이 치치올리나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포르노 배우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이 여자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미대를 졸업한 제프 콘스가 가서 꼬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잠자리를 적나라하게 포르노 수준으로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찍은 필름들을 상영도 하고 그 필름을 가지고 대형으로 인화를 해서 그 위에 덧칠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 행위를 찍어 놓은 모습 그대로를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하거나 이런 걸로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져서 그림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제프콘스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유명세를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 강아지 같은 온순한 걸로 옮겨간 거예요. 제프콘스는 예술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우리는 그걸 어디까지 용인을 해야 될 것인가? 치치올리나는 무슨 죄야? 치치올리나는 원래 포르노 배우였기 때문에 남편하고의 부부 생활을 드러내도 되는 건가? 포르노 배우로서 드러내는 것과 실제 사랑하는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드러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닌가? 이것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었죠. 자, 실제계와 상징계가 있다면 과연 상징계는 어디까지 실제계를 허용할 수 있는가? 실제계는 상징계에 어디까지 침습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예시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라세르테르 비그의 내면의 욕구나 그 욕구들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가 결론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실제계와 상징계의 경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가 예술계에선 늘 결론이 안 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어디까지 예술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평론가가 예술이라 그러면 그게 예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예술로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겐 예술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결국 뭐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니체 형님 이전에는 세계의 기준이 명확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안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기준이 사라졌어요.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 모두가 기준이라는 건 결국 다시 말하면 모든 행위는 예술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행위는 예술로서 인정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막 엄청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쿠팡 플레이에서 나오는 드라마인데 가족 계획이라고. 너무 재밌어요. 베드나가 이제 그 거의 그 감정이 없는 사이코 킬러처럼 나오는데 하여튼 너무 독특해요. 이 설정 자체가. 근데 1화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잔인해서 1화에서 너무 근데 그 1화를 딱 넘어가고 나면 잔인한 게 아니었네?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하지 않은 게 잔인해. 그러니까 아주 독특해요. 드라마의 컨셉 자체가.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다 사이코패스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코패스들에게 공감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게 돼요. 이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상업적인 것이건 아니면 우리가 소위 뭐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을 도대체 어디에서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을 구분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프 콘스 같은 사람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5위 안에 제프 콘스는 항상 들어가요. 저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도 5위 안에 들어가요. 아니, 네. 저 강아지 조각을 왜 저 비싼 돈을 주고 사지? 그쵸. 자, 예쁘기 때문에 사고 싶다는 예술적인 접근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징계와 우리의 실제계에 어느 곳에 걸쳐 있는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다면 그건 예술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만 저는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쁘기 때문에 산다고 보거든요. 예뻐요, 작품이. 작품이 예뻐요. 이런 구분, 그러니까 상업
예술이라고 하면 돈과 상관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현대 예술은 예술이라는 인정을 받는 순간 이건 돈 놓고 돈 먹기 대상의 상품이지 그런 어떤 상징계와 실제계의 경계를 건드리는 작품으로서 이게 판매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뱅크시의 작품들이 소더비 경매장에 나왔을 때 뱅크시가 자기 작품이 경매장에 나온다라는 거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매장의 액자에 걸려 있는 액자에다가 분쇄기를 설치를 해놓고 네. 관객 속에 숨어 있다가 자기 작품을 분쇄를 해버려요. 그런데 분쇄를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분쇄기를 딱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한 3분의 2는 잘리고 3분의 1은 남았어요. 더 비싸졌어요. 맞아요. 이게 현대 예술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디가 상업이고 어디가 순수냐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는 드라마들은 그냥 상업 예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얕잡아봐도 될까? 전 가족교육 보면서 이런 사고를 한 작품이 나온다고. 이건 예술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쿠팡 플레이에서 돈 받고 틀었으니까 이건 상업적인 거지 라고 얘기하고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또 다 잊혀지겠죠. 저는 이 가족 계획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왔으면 전 세계적인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대 예술을 개념 미술, 개념 예술이라고도 많이 하죠. 컨템퍼러리는 건 진행 중인 예술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예술적인 가치가 정말로 인정받고 살아남는 것은 극소수일 거라고 보지만 일단은 다 예술로 놓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의 기준을 선정을 해서 여기까지 예술, 여기서부터 예술이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경계들이 깨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계들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금방 이제 와이너리도 그런 와이너리에도 질문하는 와이너리가 인정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에 나온 것도 보면 그 맛이 예전에 가봤는데 별로 맛 없었던 집이야. 근데 흑백 요리사에 나왔어. 거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대. 그래? 그러고 이제 1년 동안 예약이 안 잡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 우리가 직관적으로 감각에 기대는 거 이전에 논리적인 어떤 질문들, 개념들에 묶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해질까요? 이제는 또다시 우리는 밀란 쿤데라의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그게 맞아? 그게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거야? 정말 개념에 우리가 묶여야만 되는 거야? 그럼 감각적인 건? 일 때, 자, 용포세의 이 멜랑콜리아가 그 감각에 대한 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건 3부에서 할게요.